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민정은이라고 해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 전 아직 인생 반도 살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저 스스로도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40년 남짓 사는 동안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네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학교 때 엄마마저 돌아가셨어요. 살 곳도 없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저는 보살핌이 필요했는데 저를 걷어줄 수 있는 친척 하나 있지 않았죠. 결국 보육원에 들어가서 살게 됐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차피 보육원을 나가야 하기도 했으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무작정 올라왔어요. 돈을 모은다고 모으긴 했지만 그 돈으로 보증금 있는 방을 구할 수는 없었고 고시원 생활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일자리 구해서 조금씩 돈 모으며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월세방 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30 될 때 전셋집을 장만했답니다. 그때도 저 혼자였지만 이사한 집에서 자던 첫날 밤이 얼마나 좋았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날 밤 그 집의 공기랄까 기운 같은 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혈혈단신 타양살이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을 느낄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외로웠던 저를 참 따뜻하게 안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었죠. 남편도 저처럼 부모님을 어릴 때 여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으니 그래도 부모님을 잃고 아예 고아가 되어버렸던 저와 달리 할머니 사랑만큼은 듬뿍 받아 구김살 없고 다정한 사람으로 자랐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남편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남편에게도 사실상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 잘 살아보자고 생각했고 연애 반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다소 이른 결정이었다 싶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더 일찍 할 걸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달콤하고 행복한 신혼생활 3달 만에 천청병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남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누가 갑자기 애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건가? 아니면 어디서 무슨 딱한 사연의 아이를 보고 데려온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잠깐 스쳤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제게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남편 자기 아이가 맞다고 남편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싶었고 그저 멍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감정은 화가 난다거나 그런 거랑은 다른 거였지 싶어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다른 감정들이 오히려 생기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하고 나중에서야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넋이 나간 제게 남편은 상황을 설명하던데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남편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갖고 낳아서 데려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연애를 그리 길게 하진 않았잖아요. 반년 남짓 연애하고 결혼해 이제 겨우 3달이 됐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죠.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의 이전 연애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남편의 전 여친이 낳았다는 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난 전혀 몰랐어. 정말이야. 나도 오늘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타나서 나도 정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애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 그럼 그 여자는 당신한테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떠넘기려고 낳았다는 거야? 그 여자는 무슨 일을 이렇게 만들어? 진작 자기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모르겠어. 막무가내로 애를 내가 맡아주지 않으면 보육원 같은 데 보내버릴 거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내게 애를 안겨주고 보육원에 보내든 말든 다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말이 통하는 사람도 아니거든.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던 거니?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나더러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자기한테 무조건 감수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일단 자기랑 상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이 작정하고 일부러 그런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니 남편한테 뭐라고 화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답해하며 한숨만 쉬고 있으니 남편이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 여자가 오늘 나한테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랑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야. 자기한테 다 공개할게. 내 말이 진짜라는 건 믿어줘. 그래야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괴로울 거야. 적어도 내가 자기를 속이는 건 없어. 그래도 정말 미안해. 남편이 보여준 대화 내역에는 남편 말대로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그 아이 맡아서 키우든 어디 보내버리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혹시라도 나중에 양육비 같은 거 청구할 생각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 애 없는 애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 살아야 하니 자기 앞길 막지 말라는 둥 무책임한 말들만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고 더 답답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본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사랑도 부족한 채 자랐으니 잘 모르긴 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보여주겠다고 하며 제 기분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애를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도 몰라서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니 정신없이 있다가 그제야 남편 모습이 제대로 눈에 보였던 겁니다. 저와 아이 모두 어쩌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는 남편. 어떻게 보면 남편도 피해자가 아닌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미 헤어진 지 오래인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나타났는데 결혼까지 한 남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를 그런 무책임한 여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었을 테니 어쩔 수 없이 그 애를 안고 집으로 오면서 남편 속도 속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애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건 잘한 거야. 나라도 그 상황이면 그런 여자한테 애를 맡길 수는 없었을 거야. 생각을 좀 해볼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자기야. 충분히 천천히 얼마든지 생각해. 자기 방해 안 할게. 남편 입장이 이해도 되고 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과 제가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겠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 제게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그날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죠. 혼자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안방은 남편과 아기에게 넘겨주고 저는 다른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만약 이 집에 계속 아기를 두려면 저와 남편이 함께 키워야 하는데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됐던 거죠.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울기 시작하더니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울어댔어요. 그게 제가 있는 방까지 계속 들려서 참다 못해 안방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우는 것 그 자체가 제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올까봐 괜한 상황 만들기 싫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근데 막상 안방에 들어가 애를 보니 온몸이 새빨개져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서 아이를 받아 제가 안아서 애를 달래봤는데 신기하게도 애가 울음을 서서히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아기를 안아보기는커녕 실제로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받아 안는 게 겁이 나기도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울음을 그친 아기는 제가 어르고 달래는 것에 맞춰 방긋방긋 웃기까지 하는 거죠. 그걸 보니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심장이 찌르르르 하다고 할까요? 남편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던 그 순간 그 기분처럼 가슴에서 뭔가가 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기를 안고 재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울음을 그쳐서 남편한테 넘겨주려고 했더니 금방 또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으면 또 울음을 그치고 말이죠. 이게 무슨 슬랩스틱 코미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가 저를 엄마로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 품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조심히 내려놓아 눕히고 토닥토닥 손길을 더해주며 잠든 아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아, 내가 정말 이의 엄마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도 일주일을 더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아. 결정부터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또 앞으로는 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애를 맡아서 키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 우리 집에서 같이 키우자. 정말이야? 자기야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 마음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내가 더 잘할게. 무엇보다 자기를 믿으니까 이렇게 결정한 거야. 혼인서약도 했잖아.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 내가 감당하기로 한 일이니 나도 노력할게. 남편과 저는 둘 다 가족도 없고 인간관계 폭이 그다지 넓지도 않아서 초대할 사람도 많지도 않았으니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둘만의 여행을 가서 둘만의 혼인서약은 했었는데 고민을 하는 내내 그 내용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남편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니 남편에게 생긴 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을 저 또한 남편과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갓난아이의 등장으로 평온하기만 했던 신혼집은 육아 전쟁터가 됐지만 아이 키우는 재미가 뭔지도 하나하나 깨우치며 살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두려움으로 내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며 출산과 육아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 덕분에 그런 즐거움도 느껴볼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게 됐거든요. 간암이라는 게 다들 그렇겠지만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게 문제인 것인데 남편 역시 발견 시기가 너무 늦었고 사실상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충격과 슬픔에 이어 우리 집 가장이었던 남편 대신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제가 벌어서 마련해야 했으니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어요. 6살 된 아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두고 저도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밤에 집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찾아가며 했죠. 그러니 늘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뭘 어지르거나 하며 말썽을 피우면 솔직한 말로 그냥 확 보육원 같은 데 맡겨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하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키우면서 행복하기도 했고 또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싶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 제 속으로 낳은 아이였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서 스스로 참 못됐다, 못났다 하며 반성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일해서 돈 벌면서 남편 병간호에 육아까지 정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몸이 여러 개여도 모자를 판이었지만 하나 있는 제 몸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남편 몸에 생긴 암덩어리를 없앨 수는 없었고 남편은 5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무슨 느낌 같은 것이 있었는지 저를 붙들고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남기더라고요.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고생만 시키고 혼자 남겨둬서 미안해. 금방 어떻게 될 사람처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지 마. 내가 떠나도 당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나도 잘 알잖아.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한길이 형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 형한테 일자리도 부탁하면 도와줄 거야. 그 형한테는 그래도 돼. 남편은 마지막 순간 자기가 떠나면 남게 될 저와 아들 걱정을 많이 했고, 그렇게 자기 대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려주며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한 한길이란 형이란 사람은 저도 두어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으로 남편이 가장 가깝게 지내던 형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말을 제게 남기고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고, 평소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지 않았던 남편이었던 만큼 장례식은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는데 한길 씨는 3일 내내 자리를 지켜줬어요. 제가 따로 찾아가 부탁을 하기도 전에 장례식을 치를 때부터 이미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남편 잘 보내줄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재수 씨도 수고 많으셨어요. 며칠 푹 쉬면서 몸 추스르세요. 그렇잖아도 제가 장례 치르고 나면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한길 씨에게 일자리 부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 일자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재수 씨 하실 만한 일 제대로 알아보고 금방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남편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분이셨으니 저도 괜히 의지가 되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물론 그때도 이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다 불안정한 일들이기도 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들이 많았으니 혹시라도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일들보다 저한테 더 잘 맞고 안정적인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한길 씨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재수 씨, 안정적인 일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가사 도우미 일이에요. 그런 일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해요. 한길 씨는 가사 도우미 자리를 추천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그저 고마웠어요. 저 스스로 그런 일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손에 익지 않은 낯선 일보다 제가 매일 하던 살림, 집안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반갑고 좋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를 받았던 거예요. 한길 씨가 소개를 해준 집은 엄청난 부잣집이더라고요. 다들 맞벌이에 바쁘게 사니 평범한 집에서도 가사 도우미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잣집이었어요. 집 대문에서부터 압도당할 정도로 으리으리한 저택이었는데 집에는 저 말고도 가사 도우미가 한 분이 더 계셨고 가사 도우미 외에도 기사나 정원관리인 같은 사용인들이 더 있었죠. 한길 씨로부터 소개받았을 때는 대략적인 얘기만 들었던 것이니 사실 대문을 통과해 마당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 큰 집 살림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 위에 베테랑 선배가 있다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을 여사님이라 부르며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일 자체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예상대로 전체 살림을 관리하는 여사님이 계셨으니 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일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월급은 꽤 많이 받을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만족스러워서 한길 씨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을 정도였어요. 다만 제 월급에는 제가 하는 가사 노동 외에 감정 노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됐지만 말이에요. 그 저택에는 노부부와 젊은 딸 그리고 손녀딸이 살고 있었는데 사위가 검사인지 판사인지 그래서 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딸이 손녀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 가끔 주말에 사위가 올라오곤 하더라고요. 사위 있는 곳이 그리 깡시골도 아니고 서울에서 아주 먼 곳도 아닌데 이 집 딸이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해서 사위 혼자 거기 살고 딸은 친정에 들어온 거잖아. 그렇군요. 그러니 주말에도 딸이 내려가진 않고 사위가 올라오고 그러나 보죠. 아직 애가 어리던데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딸이 너무 본인 생각만 하는 거지 뭐.
영우 엄마도 봐서 알겠지만 이 집 딸이 좀 그렇잖아. 영우 엄마가 마음고생 좀 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댁 회장님 사모님 부부가 워낙 딸을 귀하게 여기니 딸이 좀 아나무인인 경향이 있더라고요. 회장님은 그나마 점잖으신 분이고 또 집에 계시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그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사모님과 딸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용인을 부려먹었고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당했죠 뭐. 여사님은 그래도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 대우를 좀 해주는 것 같았고 저는 아주 만만하게 부려먹더라고요. 딸은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던데 저를 아주 하대하면서 야무지게 부려먹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집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줌마, 아줌마, 여기 좀 나와봐요. 네, 사모님 부르셨어요? 얘가 갑자기 손에 팩을 하자고 해서 꼼짝없이 손이 묶였지 뭐야. 리모컨 가져와서 TV 좀 틀어줘요. 모녀가 나란히 소파에 눕다시피 앉아서 손에 팩을 하고는 TV 틀어서 채널 돌리는 것까지 시켜먹질 않나. 뭐 하여간 별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시켜먹었는데 그보다 사람 얕보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더 싫었죠 뭐. 안이 꼽고 꼴같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월급 많이 주는 거라 생각하고 감수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럭저럭 적응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사모님이 저한테 카펫을 빨라고 해서 빨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얼룩이 졌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없이 그 카펫만 단독으로 빨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 있었던 건지 하여간 얼룩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어쩔 거냐고. 이 카펫이 어떤 카펫인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얼룩이 이게 대체 내가 정말 못 살아. 아줌마 이게 얼마짜린지는 알아요? 내가 중동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 다시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도 못하는 걸. 아이고 이걸 어떡해. 엄마 일단 진정 좀 해봐. 이러다 쓰러지기라도 하겠어. 엄마 이리 좀 앉아봐. 어? 사모님은 그야말로 거품 물고 난리를 쳤는데 그 집 딸 말처럼 연세도 많은 분이 저러다 쓰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럼 그 덤탱이까지 제가 쓰게 될까봐 더 심장 떨렸지 뭐예요. 아줌마 뭐예요? 가서 청심환 같은 거라도 하나 가져와요. 우리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딸은 그렇게 자기 엄마 걱정하며 진정시킨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계속 깐족거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저 카페 살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똑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이다. 처음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안 사고 나왔는데 꿈에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다음날 가서 샀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을 정도니까 비싸긴 비싼 거야. 그치? 아줌마, 그런 걸 저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어쩔 거예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탁을 하라고 하셔서 한 것뿐인데 어디서 이물질이 들어간 건지 난감해 죽겠어요. 어머머?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그런 고가 물건을 다룰 땐 확인을 잘했어야지. 어쨌거나 저거 물어내야지. 어쩌긴 멀었째요. 엄마, 저거 그때 얼마 주고 샀다 그랬지? 몰라. 카드 내역 확인하면 나오겠지. 지금 이게 변상한다고 될 일이니? 속상해서 정말. 중동에서 산 거니까 왕복 비행기 값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니? 다시 구하지도 못하는 건데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아주 생병이 날 지경이지. 아이고 머리야. 그래도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뭘 그래. 카드사 앱 좀 열어봐 엄마. 내가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사모보다 그 딸이 나서서 변상 금액 환산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많이 봐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제시하는 거다 하면서 내놓은 금액은 제가 변상할 엄두도 못 낼 정도의 큰 금액이었죠. 아이고 그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월급 받는 걸로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년씩이나 걸려서 갚을 작정이에요? 이 아줌마 정말 안 되겠네.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갚겠다는 거니까 사정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유 시끄럽고 많이 봐줘서 6개월 월급 안 받는 걸로 해줄 테니 그렇게 알아요.
사실 6개월 월급으로도 사모와 사모딸이 제시한 금액을 다 변상할 수 없는 거였으니 많이 봐준다는 식으로 말한 거긴 했어요. 6개월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을 걸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죠. 그 집에서 일하는 게 저는 꽤 괜찮았거든요. 일도 그리 고되지 않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말이에요. 사모님이랑 딸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긴 했지만 그것도 그럭저럭 적응을 하고 있었으니 6개월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곳 알아보지 않고 거기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해야 빚을 갚는 셈이니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에 월급 받은 것에 아껴 쓰고 나중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었으니 그걸로 아껴 살면 6개월 정도는 월급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다시 월급 받게 되면 또 열심히 모아야겠다 생각하며 6개월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줌마 일하는 걸 보니 그래도 기본은 된 것 같아서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곧 우리 손녀딸 생일이거든. 날씨도 좋을 때라 생일 파티를 우리 집 마당에서 할 작정이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생일 파티 준비를 정성을 다해서 잘하면 하는 거 봐서 다음 달부터 제대로 월급을 줄까 하는데 어때요? 해보겠어요? 네? 정말요? 네,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잘 한번 해볼게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직 석 달이나 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확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누가 봐도 열심히 했구나 싶은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여사님은 혀를 차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냥 업체 하나 불러다 맡기면 될걸. 그 돈 아까워서 영우 엄마한테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손녀딸 생일 파티라면서 저러고 싶은지 몰라. 아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예요. 석 달 월급이면 돈이 얼만데요. 애당초 그래. 카펫에 얼룩 좀 생겼다고 그 큰 돈을 변상하라고 하는 것도 어이없는 거지. 그나저나 마당에서 하는 생일 파티면 준비하기 어려울 텐데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사모님이 다른 말씀 못하시게 진짜 잘 해낼 거예요. 부지런 좀 떨면 되죠 뭐. 저는 월급만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싶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의 손녀딸 생일 파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 음식은 물론이고 집안이며 마당 장식할 것들도 제가 다 발품 팔아서 준비했다고요. 마당에 장식하고 꾸미는 거 할 때나 정원 관리하시는 분 도움을 좀 받았지 나머지는 다 제가 했어요. 그렇게 손녀딸 생일 며칠 전부터 집 안팎 장식하고 음식 재료 손질하며 정성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를 보더니 여사님도 인정한다 하며 혀를 내두르셨을 정도였어요. 영우 엄마도 악바리 기질이 있구나. 진짜 열심히 준비하네. 이 정도면 분명 사모님도 알아봐 주실 거야. 제발요. 그렇게만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그건 그렇고 내일 생일 파티에 영우도 데려오면 어때? 저희 아들을요? 그래도 일하는 곳인데 아들을 데려와도 돼요? 자기 아들이 이 집 손녀딸이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데 그냥 친구인 척 섞여서 밥이라도 먹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인데 아들도 먹이고 싶지 않아? 하긴 제 아들이 이 집 손녀딸보다 한두 살 위이긴 한데 키가 작은 편이어서 데리고 나가면 7살보다 어리게 보는 사람이 많긴 했어요. 듣자 하니 내일 생일 파티에 꼬마 손님만 30명이 넘고 그 엄마들까지 하면 정말 정신없을 거야. 영우 하나쯤 섞여 있어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눈치도 못 챌 테니 그냥 데려와.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솔깃하기도 하고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잠깐 고민을 하긴 했지만 며칠 손녀딸 생일 준비하느라 집에 가서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런다고 아들한테 소홀하기도 했으니 여사님 말처럼 데리고 와서 제가 준비한 음식이라도 먹이려고 한 거죠. 생일 당일엔 아침부터 저도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아들은 주방 뒤쪽 여사님 방에서 얌전히 책 보고 그림 그리며 놀게 했어요.
여사님은 입주 가사 도우미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주방 뒤쪽에 여사님이 쓰는 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손님들 속속 도착하고 음식 깔릴 때쯤 해서 여사님이 슬그머니 마당으로 데려가서 음식 먹고 놀라고 해주셨던 거예요. 음식 나르고 살피고 하면서 분위기를 좀 봤는데 여사님 예상대로 마당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제 아들 어디 있나 한참 찾아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대충 잘 섞여서 잘 챙겨 먹고 노나 보다 했죠. 그런데 아들도 저를 발견하고는 자꾸 제 주변을 맴돌고 또 저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모님 눈에 띈 거예요. 아들 옷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옷으로 골라 입혀 데리고 온 거지만 옷차림이나 그런 것도 사모님이 보기에는 좀 달라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들이 왜 그제야 들었는지 이미 때는 늦었고 사모님은 자기 딸을 불러서 우리 아들을 가리키며 아는 애냐고 묻고 사모 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결국 손녀딸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쟤? 아니, 내 친구 아닌데? 처음 보는 애야. 뭐야? 그럼 쟤는 대체 누구야? 누가 데려온 거야? 내 이럴 줄 알고 물어본 거지. 아줌마 이리 와봐요. 사모님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음식 담고 있던 제 아들 팔을 탁 치면서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아들이 들고 있던 음식 담은 접시도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됐어요. 사모는 아들 손목을 잡아 끌듯이 하며 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군데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바른 대로 말 못해? 사모님이 어린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얼른 뛰어가서 말했어요. 제 아들인데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며 머리를 숙였는데 사모님은 이미 제 아들인 걸 눈치채고 있었을 텐데도 굳이 그런 소동을 만들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와 아들을 망신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해도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죠. 사모님은 그 마당에 있던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디 일하는데 애를 데려와? 애 맡길 때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부탁 하나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딱 한 번 그런 건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 조아리는 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었고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기에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던 건데 사모님은 그런 제 태도에도 아랑곳 없이 더 모욕적인 말들을 했어요. 아, 아줌마 남편도 없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거 아니야? 어디 감히 이런 애를 내 손녀딸 생일 파티에 데려와서 모르는 척 섞이게 둔 거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 앞에서 제 아들을 두고 그런 말까지 하니 사모님이고 뭐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나서는데 저희 아들이 불쑥 나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여유로운 얼굴로 미소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평소 아들이 어려도 강단이 있다고 생각되는 면모가 있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들도 당황하고 무안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했었는데 너무 의외였죠. 아들은 7살이나 됐고 또래보다 눈치가 빠른 편이었으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말은 저를 적지 않은 충격에 빠뜨렸어요. 할머니, 한길이 삼촌이 그러는데 여기 회장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고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라고 하던데요? 그럼 나도 이 집에 올 수 있는 거 맞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영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 뭐라고 했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너무 놀랐는데 저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곧 쓰러질 것 같았으니 딸이 달려와 부축을 해야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무슨 허튼 소리를 한 건 아닌지 손이 다 덜덜 떨렸고 애를 붙들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지금 한 말이 다 무슨 말이야?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다시 말해봐.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한길이 삼촌이 분명히 그랬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래.
아들은 당당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린지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애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말을 할 리도 없으니 아들에게 바짝 다가서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삼촌이 언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한길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한길 씨는 저희 아들에게 남편 대신 아빠 노릇도 해주면서 아들과 자주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문자를 보니 아들이 여사님 방에 있으면서 심심했던지 한길 씨에게 문자를 해 엄마가 데려와서 엄마 일하는 집에 와 있는데 엄마는 자기를 돌봐줄 정신도 없이 바쁘고 자기더런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방에 숨어 있으라고 했다며 툴툴거리고 불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한길 씨가 엄마가 많이 바쁘시냐 하니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그 집 할머니랑 젊은 아줌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게 자기가 있는 방까지 다 들린다고 했더라고요.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좀 그랬던 모양인데 그렇다고 그런 엄청난 일을 거짓으로 꾸며댈 사람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아들에게 그 집에서 기죽을 것 없다고.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있다가 와도 된다고 답장을 보냈던 거예요. 한길 씨가 보기에도 저나 아들이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마음이 좀 그랬던 모양인데 그렇다고 그런 엄청난 일을 거짓으로 꾸며댈 사람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가 정신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 봐, 엄마. 내 말이 맞지? 삼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삼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렇지? 결국 사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딸과 여사님이 사모님을 부축해서 집안으로 옮기고 난리가 났어요. 여사님은 그 난리통에도 제게 아들 데리고 여사님 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고마웠죠.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여사님 방에 들어가서 저는 제일 먼저 한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를 보기는 했으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 한길 씨에게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물으니 한길 씨는 제게 모든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그 집 딸이 제 남편의 전 여친, 그러니까 제 아들의 생모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길 씨는 남편이 그 집 딸과 만나는 것도 다 보아왔으니 그 집 딸이 그렇게 부잣집 딸이고 어떤 집안 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여자가 찾아와 애를 맡기고 간 것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죠. 그 녀석이 마지막 순간에 재수 씨한테 내 얘기를 하며 도움을 받으라고 했던 건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뜻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제게 직접적으로 아들 생모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한길 씨에게 도움을 받으며 언젠가 아들에게 생모의 존재를 밝혀야 할 때가 온다면 한길 씨를 통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였어요. 한길 씨는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제가 뭘 작정하고 억지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지만 기회가 생겼으니 그렇게 한 거였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재수 씨. 언젠가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애가 그 집에서 그렇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재수 씨도 그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보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언제 알아도 알았어야 할 일이잖아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여사님이 저를 찾으며 사모님이 저더러 아들 데리고 거실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들 데리고 당당하게 거실로 가서 사모님과 그 딸이 보는 앞에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말했어요. 그 딸 면전에서 제 남편 이름 석자부터 확실하게 알려줬죠. 그 이름을 모른다고는 못하겠지. 당신이 내 남편이랑 헤어지고 몰래 낳은 아이 내 남편한테 데려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야. 뭐라고? 누구? 나는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그렇지만 이 집안 자손인 건 사실인 거죠.
그때 마침 사모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가한 회장님이 집으로 들어오시며 제가 아는 얘기를 다 들으시곤 제 아들 손을 덥석 잡으시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손자란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랑 상의도 없이 딸이 손주를 입양 보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애비 손에 자라게 한 거였구나. 갓난쟁이 때 보고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내 손주 어디 한번 안 하나 보자. 회장님은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셨는데 사모님과 그 딸은 아직도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자리에는 주말이자 딸 생일을 맞아 서울에 올라온 그 집 사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모님과 그 딸은 사위 눈치를 보는 거죠. 당신도 참, 저 여자가 하는 말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다 믿어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원하시면 친자검사라도 해보세요. 아니, 원하지 않아도 그건 해야겠네요. 당장 검사부터 해요. 친자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딸까지 모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손녀딸 생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온 식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죠. 저는 그 검사 결과 볼 것도 없이 확신하고 있었지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제 아들 쳐다보는 사모님을 보니 뭐 결과는 따로 물어볼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내 손자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살해를 하고 싶은데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왕래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살해요? 그런 거 바란 적도 없고 필요 없어요. 남편 죽기 전까지 둘이서 아들 키우며 정말 행복했고 지금은 나 혼자서도 잘 키우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할머니 행세라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손자가 귀했으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 남편한테 간단하게 맡겨버리게 두신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전혀 몰랐어요. 딸이 만나던 남자랑 헤어지고 유학 간다고 해서 임신한 것도 한참 뒤에 알았거든요. 그 딸은 제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집에다가는 유학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몰래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숨어 지내며 뱃속에 아이를 키웠는데 8개월 접어들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 보살핌 받으며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시집도 안 간 딸이 임신을 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막상 손주가 태어나니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애를 데리고 나가더니 혼자 돌아와서는 애를 입양 보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딸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애 다시 찾아오라고 우리가 키워주겠다고도 했는데 이미 입양 보냈으니 잊으라고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렇게 책임감 없이 애를 낳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왜 굳이 내 남편한테 찾아와서 애를 두고 간 거예요? 처음엔 애 데리고 나타나서 그 사람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까지 했다는 걸 알고 배신감이 들었죠. 그렇게 금방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엿먹으라는 심정으로 애 안겨주고 온 거예요.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완전 또라이 미친년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한심한 얼굴로 그 딸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딸은 그래도 할 말이 더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새 출발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키워주신다고 한들 애 딸린 미혼모 입장으로 굽히고 하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서 검사인지 판사인지 하는 사람이랑 선봐서 결혼해. 너도 바로 아이 낳고 잘 살았냐? 그렇게 한 결혼이면서 친정에 얹혀 살며 남편 혼자 지방생활하게 해? 그게 네가 원하던 삶이니? 제가 비아냥거리며 말하니 딸은 갑자기 제 앞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다 들통나서 나도 지금 입장이 너무 곤란하다고요. 남편이 난리가 나서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엄마, 나 어떡해? 급기야 울기까지 하는데 정말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한심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죠. 지금 나랑 내 아들 앞에서 네 신세 한탄이나 하며 울어? 너 때문에 네 아들은 엄연히 살아계시는 외조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랐는데 네가 버린 네 아들 안쓰럽다는 생각은 안 하니? 정말 미안합니다. 다 우리가 딸 자식 잘못 키운 잘못이에요. 이제부터라도 갚아가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너도 얼른 울음 그치고 사과드리고 용서 빌지 못해?
그렇게 회장님이 딸한테도 나무라듯 타이르니 딸은 그제야 제 아들에게 한번 안아보자 하며 다가오던데 아들이 그거 피해 저한테 안기는 바람에 딸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져 엎어지더라고요. 꼴 좋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지금껏 연락 한 번 없이 잘만 살았잖아. 네가 낳은 아들 어떻게 사는지 걱정도 안 됐어? 궁금하지도 않았니? 갑자기 무슨 엄마 노릇이라도 하려는 거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사람한테 안기고 싶겠어? 네가 아무리 생모라도 나도 너 같은 여자가 내 아들 만나는 거 싫어. 회장님과 사모님은 계속해서 살해 어쩌고 하며 자기 손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 됐고 어쨌거나 그 집 자손인 것도 맞고 당신들 딸이 내 아들 생모인 것도 맞으니 양육비는 내놓으라고 했죠. 그럼요, 그래요. 당연하죠. 양육비에 교육비는 별도로 지원할 테니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고 나중에 유학도 보내줄 겁니다. 고마워요. 그런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겠나 싶었지만 양육비와 아들 교육비 같은 거야 떳떳하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건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손주 한번 보여달라고 끈질기게 사정하고 있는데 회장님 사모님에게도 그 딸 딱 하나 그리고 그 딸도 손녀딸만 하나 낳았으니 집안의 아들이라고는 저희 아들 하나인 거죠. 외손주라도 그래서 그렇게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한 번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매달 사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제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해주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후로도 본인들이 맡아서 키우겠다고도 하셨는데 딸 혼자 마음대로 저지른 일이니 어찌 보면 그분들도 딱하다 싶긴 했어요. 또 연세도 많은 분들이니 그러시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고 말이에요. 물론 사모님이 저 부려먹던 거 생각하면 약이 좀 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생각해서 아들 얼굴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매달 연초에 연락해서 이번 달엔 한번 보여줄 거냐 하는 거 듣는 것도 싫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달 꼬박꼬박 무슨 빚 갚듯이 그렇게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아들이 어리긴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들이 그분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당분간은 계절별로 한 번씩 정도 보여드리겠다고 할 참이에요. 그 딸은 자식도 있고 하니 이혼은 간신히 면한 모양이던데 남편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남편 내조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남편도 하대하며 쉽게 생각하던데 이제 완전히 전세 역전되어 눈치 보며 잘하며 사나 보더라고요. 아들 보낸다고 하며 사모님이랑 통화할 때 사모님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자기 딸은 지방에서 못 올라올 거라 사모님이랑 회장님 부부만 아들 만날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딸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엄마 자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더 잘됐다 싶었고 앞으로도 그 딸이 제 아들이랑은 안 만났으면 싶어요. 저는 그 집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아들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랑 교육비를 넉넉하게 받으니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아들한테 더 신경 쓰고 있답니다. 아들 좀 더 자라서 제 시간이 많아지면 그땐 일을 좀 더 늘려도 되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회장님 사모님에게 아들 보내놓고 저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내며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외롭게 살았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 또 제 아들을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셨어요? 남편이 일찍 떠났지만 저는 그래도 제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들으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면 좋겠어요.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위로받은 게 많거든요. 받은 거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긴 시간 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이현아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참 좋아했어요. 그냥 바라보는 산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등산을 좋아했던 거예요.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 중에도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등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산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는 꼬맹이가 산을 그렇게 좋아했으니 다들 신기하다 했었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에서 인생 첫 등산화를 장만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 때도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웬만한 장비는 다 갖추고 여행도 좋은 산이 있는 곳으로만 다녔어요. 해외여행도 등산하러 가고 그럴 정도였으니 이 산, 저 산 참 많이도 다녔던 것 같네요. 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산을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설악산을 꼽을 거예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정말 예술이잖아요. 그러니 언제 가도 항상 좋고 늘 다르고 새로운 느낌으로 좋은 설악산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산을 좋아했으니 연애보다도 산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는 남자친구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고 등산은 제 연애에 있어서 늘 화근이 됐죠. 주말이면 저는 등산에 가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남자친구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데리고 다니며 취미를 붙여보게 하려고도 했지만 그게 사람 성향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로 많이 싸웠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등산이 문제가 아니라 등산에 방해가 되는 연애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연애를 그만뒀고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고만 하면 친구들이나 부모님 할 것 없이 모두 걱정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렇게 산만 타다가 노처녀로 늙을 거야? 밤낮으로 산만 찾아다니고 그러다 산이랑 결혼할래? 대체 어쩌려고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타협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산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뭐 나쁘지 않네. 넌 엄마가 장난하는 것 같아? 엄마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장난으로 받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근데 난 정말 연애보다 산 타는 게 더 재밌는데 어떡해. 뭐든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죠. 그러니 저는 꾸준히 그 좋아하는 산을 타러 다녔던 것이고 그러다가 운명처럼 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대학 때 이후로는 산악회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은 없거든요. 친목보다는 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산을 찾아다녔던 건데 남편도 그저 산이 좋아서 혼자 산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산악회, 산호회 등 온갖 등산 모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으니 혼자 산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눈에 띌 때도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그렇게 눈에 띈 사람이었고 남편에게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인데 한두 달쯤 후 다른 산에서 또 우연히 만나진 거였죠. 안녕하세요. 어머, 저도 모르게 낯이 익은 사람이라 여겼는지 인사가 툭 튀어나와 버렸네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례라뇨. 몇 주 전에 설악산에서 마주쳤었죠?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숫기가 없는 편이라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어머, 저도 뭐 그렇게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산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덜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한 것이었고 남편도 그렇다고 했는데 취미가 같다는 것은 취미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성향이라든지 인생관 같은 것으로까지 확장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 번의 연애 실패로 인해 저란 사람이 연애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남편과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거든요. 둘 다 나이도 꽉 찬 상태였으니 1년 채 되지 않는 연애 기간을 거쳐 양가 축복받으며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이미 제 나이가 40이 코앞인 상태였고 남편은 저보다도 2살 연상이었으니 아마 부모님들께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손주 소식을 들려줬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 갖는 게 쉽지 않은 나이였으니까요. 40 넘은 초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 부부도 노력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들과는 달리 저희 둘 다 아이가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은 또 아니었기에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고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에 대한 미련을 접고 나서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등산을 즐겼던 것 같아요. 늘 둘이서만 등산을 다니다가 산악회 활동 같은 것도 해볼까 하면서 회원수 많은 걸로는 몇 손가락에 든다는 대규모 산악회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원래부터 있던 친목을 기반으로 하는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규모가 작은 산악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무 속속들이 사생활 공유하는 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규모가 큰 곳으로 골라서 들어갔던 것이고 그럭저럭 만족하며 활동했죠. 산악회 모임과 둘만의 등산을 병행하면서 자유롭게 즐겼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이를 포기한 것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 같은 것들마저 다 잊어가고 있던 즈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제 인생에 끼어든 거예요. 평온하기만 했던 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진 것. 그날 밤 그 초인종 소리부터였습니다. 다 저녁에 누가 찾아왔기에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 나가보니 웬 여자가 까까머리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서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인터폰 화면을 보다가 남편을 불렀죠. 누구 집에 오기로 한 사람 있어? 이리 좀 와봐. 당신 아는 사람이야?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은 물론 온몸이 굳어버리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했죠.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예상대로 남편이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였고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조차 알지 못했던 혼외자. 그것도 벌써 중학생은 된 것 같아 보이는 다 큰 아들이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여기 당신 아들이야.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잘 키웠으니 이제부턴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난 곧 결혼해. 더 이상 당신 아들 키울 수 없게 됐다고. 그 여자는 아이가 무슨 방패나 되는 것처럼 앞세우며 막무가내로 애를 떠넘기려고 했고 남편은 충격이 너무 심했는지 뭐라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제 남편의 혼외자가 나타난 것이니 저 역시 그 일에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 할 수 있었고 저라도 뭐라고 하고 나서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애가 있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애는 죄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 같은데 여러모로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당황한 사이 그 여자는 애만 남겨놓고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숨막히는 침묵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침묵을 깬 건 저였어요. 정말 전혀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대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 여자랑 어떻게 헤어진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이야. 헤어진 이후 전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전애들은 소식 같은 것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리고 오늘 다시 처음 만난 거고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몰랐다고 하면 다야? 그렇게 묻히게만 말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나 하면서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무책임하게 굴지 않을게. 약속해. 그 여자가 돌아가고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 저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고 남편을 무섭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아무리 닥달해봐야 남편도 아는 게 없는데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애가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하겠다는 결혼이 첫 결혼이 아니에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분이 제 아빠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빠가 아니라고 하셨고 엄마랑 저는 아빠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를 그 사람 아들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그분이 정말 화를 많이 냈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면서 시끄러워졌고, 엄마는 위자료까지 물고 쫓겨났는데 금방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편의 아들은 작은 목소리여도 또박또박 차분하게 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니 남편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였던 거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는데 자기 이야기를 아무 상관도 없는 생판 남 이야기하듯 건조하게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 같아 보였죠. 그 아이가 딱하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잖아요. 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갑자기 남편의 아들, 그것도 중학생이나 된 남편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아들을 제가 키워야 하다뇨.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는 빨리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핏줄이 당기는 것인지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 남편이랑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남편 어렸을 때 사진을 나도 몇 장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기도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제가 사진에서 본 남편 어렸을 때 모습이랑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닮았더라고요. 친자 검사고 뭐고 해볼 것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 아들이 틀림없었죠. 그게 왜 그제야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아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러고 싶어.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당장 그 아이는 시설 같은 곳으로 가야 할 거야. 그렇게 할 순 없잖아. 부탁해. 그럴 수 있게 해줘. 나한테 시간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아? 나도 나대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나한테 뭐?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알아. 당신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알지. 당장 어떻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만만해진 거야. 지금 당신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그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애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불안해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으니 그걸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고마운 거 잊지 않고 내가 몇 배로 갚을게. 부탁해. 남편은 참으로 간곡하게도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야말로 간청이었어요. 남편도 전혀 몰랐던 일이니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화풀이할 대상마저 없으니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렇게 남편이 저를 건드리면 저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워 예민하고 날카롭게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몇 번이나 더 그런 언쟁이 있은 후에야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그 아이를 저희가 맡아 키우는 수밖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 아이를 보육원 같은 곳에 보내고 잊어버리고 살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아들을 저희 아들로 받아들여 키우게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전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건데 애가 영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는 거였어요. 처음 그 여자가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애가 불량스러워 보인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자기를 바로 받아주지 않은 제게 시위라도 하는 것인가 싶게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학을 시켜놨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쌈박질을 해 학교에서 전화가 오게 만들고 그거 겨우 수습을 했는데 금방 또 같은 문제를 일으켜 전학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했어요. 그 뒤로는 학교에선 별다른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얼굴이 성할 날이 없이 늘 상처투성이로 들어오더군요. 한창 예민할 나이의 남자아이를 제가 언제 대해보기나 했겠어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고 남편도 아들에게 크게 말발이 서는 것 같지 않았죠. 그러니 남편의 아들은 계속 그렇게 엇나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엄하게 훈육을 할 수도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막연히 겁이 나기도 했던 것 같고 그 아이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도 제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 집에 들여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애정 같은 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애가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니 더 그랬던 거죠. 이제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애한테 살갑게 대해주진 못했어요. 제가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감정 조절하고 제가 해야 하는 역할만큼은 확실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에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애가 영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같긴 했지만 학교에서 호출도 없었고 경찰서 같은 곳에 불려다닐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럭저럭 겉에서 보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안심이 됐는지 한결 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아들을 완전히 다 받아준 건 아닌데 눈치도 없이 저희가 무슨 단란한 가족이라도 될 것 마냥 아들한테 등산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산악회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산에 다니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라나요? 그런 소리나 하며 애를 데려다니기 시작했는데 애도 크게 반항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거기다 산악회 사람들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모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모임 안에 여러 소모임들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친한 무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 그 소모임 안에서는 남편에게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 저희가 그 애를 키우게 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적인 것들까지 공유가 되고 있었고 그랬기에 남편은 더 편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려다니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던 거고 말이에요. 저희 집 상황 다 아는 그 사람들은 제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세상에,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 시도득 절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잖아. 산도 잘 타는 거 봐. 완전히 빼박았어. 왜 아니야? 노산이라 애는 포기한다더니 그럴 줄 알고 진작 젊을 때 어디다 씨를 잘 뿌려놨었나 보네. 선경지명이 있었던 거야 뭐야. 나도 어디서 저렇게 나 쏙 빼닮은 아들 하나 나타나면 소원이 없겠어.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게 할 소리인가요? 그것도 아직 어린애 앞에서 그딴 소리 짓거리며 낄낄거리는 것도 천박하기 짝이 없었고 그리고 제 앞에서 그게 진짜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질러댔더니 신소리했던 인간들이 도리어 저한테 더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좋은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말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를 성격 이상하고 모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여러 사람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정말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졸지에 남편 혼외자 나타난 것 때문에 히스테리 부리며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괴팍하고 매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 입장 이해 못할 것도 없는데 남편이나 애한테도 온갖 성질 다 부리는 성격 파탄자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평판이고 나발이고 그런 인간들 모여있는 곳 내가 싫어서 안 나가고 싶기도 했고 그 모임에서 유일하게 저와 친했던 동생 하나도 결혼하면서 시댁 있는 캐나다로 가서 살게 되는 바람에 여차저차 더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평판 나빠져서 못 나오는 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등산의 모임에 발길을 딱 끊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산악회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고 둘이서 혹은 가끔 아들 데리고 전처럼 조용히 산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은 따로 다닐 때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또 배운다 하며 수양하는 기분이 될 때도 많았죠. 그러는 동안 아들도 나이 먹으며 철이 드는지 어디 가서 쌈박질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등산은 여전히 저와 남편에게 중요한 정화와 힐링이 되어주며
저희 가족을 지탱해주고 있는 매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남편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선 설악산 등산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한 곳이 병원인지 경찰인지 전 그것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남편이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정신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기절을 한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저 대신 전화를 받아 상황 설명을 들었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발견된 곳으로부터 20m 가까이나 추락하신 것 같다고 해요. 뭐, 추락? 그럴 리가 없어. 너희 아버지 오늘 설악산 가셨다. 평소 눈 감고도 다니던 길인데 추락이라니. 분명 뭐가 잘못된 거야. 너희 아버지가 아닐 거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진정하시고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해요. 아버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심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망이 없어? 이게 다 뭐 하자는 거냐고. 너 지금 너희 아버지가 죽기라도 했다 그 소리를 하는 거니? 안 돼. 그럴 순 없어. 너희 아버지가 산을 얼마나 잘 타는 사람인데 산에서 죽어. 말도 안 돼.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세요. 이 상태로는 병원에 못 가십니다. 병원으로 당장 오라는데 이러시면 안 되세요. 병원으로 오라는 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더 힘들어서 남편 아들 의지해서 병원으로 갔더니 남편이 추락하며 바위에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발견 당시에 이미 훼손이 심했다고 했어요. 경찰들이 제가 보는 것을 만류할 정도였고 결국 남편 아들이 남편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틀림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흐른 건지도 모르는 시간이 흘렀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 아들도 거둬 키우며 저희 가족을 지켜왔던 것인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나니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인지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았어요. 떠난 후에 이런 걸 깨닫게 되다니 그게 더 슬펐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남편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남편의 죽음은 충격인 동시에 너무나도 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슬픔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더니 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조금씩 제 감정도 무뎌지는 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 그곳에는 남편 대신 남편 아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공간에 저와 남편 아들 단 둘만이 남게 된 것인데 저는 그 아들과 그렇게 둘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미안해. 네 몫으로 남겨진 것들이라도 먼저 챙겨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이나마 기운을 차리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았지? 네 덕분이야.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몸 더 안 상하시고 회복하셨으니 이제부터 더 몸 챙기셔야 해요. 그래, 그러마. 그리고 여기 네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뒀던 보험금 받은 거랑 네 아버지 재산에서 네 몫으로 빼둔 거야. 확인해 보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받겠어요. 아버지 재산에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정당한 네 몫이고 당연히 네가 받아야 하는 거야. 네가 이걸 받아주는 게 내 마음도 더 편할 테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제가 남편 아들 앞에 통장 등 이것저것 꺼내놨지만 남편 아들은 그리 유심히 그런 것들을 챙겨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 앞이라 아무래도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두면 나중에라도 챙겨보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려던 말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말이다. 이제 너도 다 커서 성인이 됐잖니.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도 아닌데
너라고 나랑 사는 게 뭐가 좋겠어. 그동안에도 많이 불편했을 테고 네 아버지도 떠난 마당에 나랑 살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네 목 잘 챙겨서 그 돈으로 독립해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 우리 그렇게 각자 갈 길 가도록 하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 아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뜸을 들이더니 늘 그렇듯이 담담하고 차분한 그렇지만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네, 그동안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집 구하는 대로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남편 아들은 제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고 얼마 뒤 살 집을 구했다며 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낳아준 엄마 손에 이끌려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 벗는 것도 망설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제 살집 마련에 제 집에서 나가게 된 거죠. 남편 아들이 이사 나가던 날은 저도 그런 감상에 조금 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 아들을 그렇게 내보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한 건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고 바깥 활동이라곤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좋아하던 등산도 뜸해졌죠. 가끔 혼자 나서서 산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사람 마주칠 일 적은 이른 아침 새벽같이 올라갔다 오곤 했어요. 거의 설악산에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 그리고 남편이 사고를 당해 떠나버린 그 산 말입니다. 처음엔 산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어요. 특별히 설악산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다른 산에는 오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만나고 칩거하다시피 하던 제게 모처럼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산악회에서 제가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다던 그 동생,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살러 갔다던 그 동생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언니 잘 지냈어?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처음 갔을 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나도 거기 적응하고 어쩌고 하느라 정신 없었지 뭐.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 바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나도 따로 연락 챙기고 그런 거 못했는데 뭐 잘 지냈지? 그곳 생활 좀 적응하고 나니 바로 애 생겨서 애 낳아 키우면서 아줌마 다 됐지 뭐야. 나 살도 엄청 쪘어. 네가 살이 쪘다고? 넌 애를 12를 낳아도 살 같은 건 안 찔 것 같더니.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살이 찌더라고. 나 그래서 다시 등산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산악회 활동 다시 시작하면서 언니한테 서프라이즈로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언닌 요즘 통 안 나오는 것 같더라. 그 동생이 캐나다로 간 이후로 연락이 뜸했기 때문에 서로 근황도 잘 모르고 지냈고 당연히 남편 그렇게 된 것도 제가 따로 알리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산악회 활동을 안 한 지 몇 년이 되긴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랑은 교류가 드문드문 있었고 그중 몇몇은 분명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동생한텐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 좋은 얘기도 아니고 또 남편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레 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산악회에서도 좀 꺼려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던 모양인지 그 동생은 제 남편이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것도 또 제가 그 산악회에 나가지 않고 있은 지 몇 년이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처럼 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끊었을 리는 없고 형부랑 둘이서만 다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엔 형부랑 같이 모임에 한번 나와. 나 보러 와야지. 안 올 거야? 글쎄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요즘 일도 있고 컨디션도 썩 좋지가 않네. 우리는 그 모임 아니어도 따로 보면 되잖아. 너 괜찮은 시간 알려줘. 얼굴 보자. 언니도 참. 그건 그거고 오랜만에 언니랑 산에 오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마침 이번 주에 언니가 좋아하는 대청봉에 간다더라. 그러니까 와, 응? 원래도 친화력이 좋고 외향적인 성향인 그 동생은 마치 바로 지난주에도 산악회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동생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그렇다면 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며 속으로 말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그 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여전히 대청봉 좋아하지? 형부는 지난주에도 대청봉에 오신 것 같던데? 나도 갔었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청봉에서 누굴 봤다는 거야? 언니, 내가 형부라고 부를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그래. 난 시댁 식구들이랑 간 거라서 그저 멀리서 얼핏 보긴 했지만 형부는 바로 알아보겠더라. 여전하시던데? 그럴 리가 없어. 너 뭘 잘못 본 걸 거야. 그 사람이 지난주에 대청봉이라니.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오랜만이라도 형부를 못 알아보겠어? 동호회 사람들은 없고 형부 혼자 온 것 같더라. 형부 맞아. 틀림없이 형부였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언니는 안 보여서 형부만 왔나 보다 했단 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그 사람을 봤어? 확실해? 그렇다니까. 못 본 사이에 언니 의심병이라도 생긴 거야? 그날 바로 연락하려다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에야 연락한 거야. 예,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우리 시어머니 전화 들어온다. 또 무슨 일로 이렇게 찾으시는지 몰라. 아무튼 언니, 이번 주말에 산악회에서 언니랑 형부가 제일 좋아하는 대청봉 코스로 가니까 꼭 같이 와. 알았지? 그럼 주말에 봐. 그 동생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얼이 빠진 채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서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다는 것도 한참 뒤에나 알았죠. 정신 차리고 나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남편이라니. 설악산에서 사고를 당해 죽은 내 남편이 유령이라도 되어 설악산에 나타난다는 것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든 생각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편의 마지막 길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대체 뭐지? 싶으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남편이랑 똑 닮은 사람이겠지 하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이미는 거예요. 상황이 그쯤 되니 제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사람 같았어요. 온 세상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건가 싶어 어이없어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생이 봤다는 제 남편이 유령인지 아니면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편인 것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되어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이른 새벽 시간에 산에 올랐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도착해서 시야 확보되는 길목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볼 작정이었거든요. 그중에 제 남편이 정말 있나 없나 주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남편이 즐겨 입던 등산복과 똑같은 등산복이 저기 멀리서부터 빼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등산복 다 비슷하고 또 똑같은 등산복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요?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남편이 입는 착장 그대로 입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착장은 같은 브랜드로 맞춰 입는 것도 아니고 남편 몸에 잘 맞고 편한 것을 골라 입는 것이라 늘 남편이 좋아하는 조합으로 입는 게 있어요. 근데 딱 그거랑 똑같이 입었더라고요. 아직은 옷만 슬쩍슬쩍 보이는데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조바심이 나 죽겠고 얼른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남편과 똑같이 입은 그 사람은 뭘 하는지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길을 닦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정말 너무 놀라버렸는데 그 길목은 제가 맨날 미끄러지고 다쳤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 길을 그렇게 닦아줬었다고요. 그런데 남편과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편인 건가? 남편이라면 유령인가? 실제인가? 심장뿐 아니라 머릿속도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서서히 제가 있는 곳에 가까워졌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는데 세상에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물려받아 입고 있는 남편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옷을 입으니 정말이지 더 남편이랑 닮아 보였어요. 물론 남편 아들이 훨씬 젊고 어리지만 멀리서 얼핏 보면 누가 봐도 남편이라고 착각할 만하더라고요. 둘이 체격도 비슷하니 더 그랬을 거예요. 너무 놀랐지만 남편의 유령도 아니고 제게 거짓말을 하고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는 남편도 아닌 남편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론 한시름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소리까지 지르는 바람에 남편 아들도 제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됐고 그 바람에 저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 더디게 올라오더니 성큼성큼 금방 제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 지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옷은 아니 왜 옷까지 너희 아버지가 입던 걸 그대로 입고 와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입고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대청봉에 오르고 싶더라고요. 너 방금 저 길목을 올라오면서는 대체 뭘 한 거야? 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거야? 그럼요, 알다마다요. 어머니가 늘 넘어지시면서 힘들어하셨던 길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늘 이렇게 그 길목을 닦아주셨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 아들의 이야기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편 아들이 그 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칭한 것에 더 놀랐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저를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몇 번쯤은 필요에 의해 저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어머니라 부르거나 칭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아들 입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 역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엄마들이 아들 하며 다정하게 자기 아들 부르곤 하잖아요. 전 다정하게고 뭐고 남편 아들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도 늘 남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네가 알고 있었어?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그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산에 오지 않으실 때도 늘 그렇게 그 길을 닦으셨잖아요. 남편과 제가 제일 좋아했던 대청봉 가는 길목, 제가 힘들어했던 길을 제가 있으나 없으나 제 생각을 하며 닦았다고 말하며 껄껄 웃던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하던 그 일을 남편과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하고 있는 아들이라뇨. 그때 제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 남편 아들이 덧붙여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힘을 차리시면 언제라도 등산은 나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등산만큼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도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아버지처럼 그 길을 항상 닦았어요. 어쩌다 보니 주말마다 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받을 정도로 해준 게 없는데 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 저는 놀랍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뒤범벅이 된 채 아들에게 그런 질문들만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제게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전학 온 첫날부터 아무 이유 없이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해서 애들한테 맞고 들어왔던 것인데 아들은 때렸던 녀석들이 지들끼리 입을 맞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아들은 전학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갔었잖아요. 남편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로도 같은 동네에 있으니 심심찮게 마주쳤고 그렇게 마주칠 때마다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에 만날 있던 그 상처들이 그 나쁜 놈들한테 맞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한창 그런 짓 할 나이였죠 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내가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뿐인데 말이야. 아무것도 못 해주시긴요.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저한테 약도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다친 아이한테 약 챙겨주고 밥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겠다는 거니? 난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옛날 저희 집에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간 남편 아들의 생모는 남편 아들에게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랑 살 때도 아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그 남편 속인 게 들통난 후론 소송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생활이며 뭐며 말도 못하게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개차반 같은 엄마였던 모양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과 살았을 때 저는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아버지 집에 오게 됐던 건데 그곳은 정말 따뜻한 집 같았어요.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이상적인 집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작 해주지 그랬니? 그 나쁜 놈들한테 맞고 다녔던 것도 또 네가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것도 다 진작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 어머니께 전 늘 죄인이라는 마음이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나도 모르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게 했구나. 내 잘못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선뜻 어머니께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걸요. 생각해보면 남편 아들은 유난히 말수가 적긴 했어요. 얼굴이 그렇게 터져서 들어오면서도 뭐라고 변명 같은 것도 한마디 안 했던 아이였죠. 그러니 저도 그런 남편 아들 대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지가 먼저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보는 게 괜히 아이를 다그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던 거거든요. 남편 아들 말처럼 고맙다는 말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 죽고 남편 아들 목 챙겨주며 이제 각자 자유롭게 따로 살자 했을 때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어버이날이나 그럴 때 카드를 쓴다거나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이지 않았던 건 남편 아들이 진심을 담아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전 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어머니께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나대로 네가 통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먼저 뭐라고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제가 드러내어 표현하진 못했지만 어머니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밥도 너무 맛있었고 상소리나 막말 같은 것도 절대 안 하시면서 늘 평온한 모습으로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어머니가 천사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저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들의 생모는 대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남편 아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제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살갑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제 할 도리 겨우 한다는 생각으로 숙제하듯이 했던 것들인데 남편 아들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 진작 알아주고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구나. 그랬음에도 너는 나를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또 너무나도 고마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밖에는 달리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구나. 남편 죽었을 때보다 더 한스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얼마나 하염없이 흐르는지요. 그럴 정도로 그 순간 제게는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그만 우세요. 그러다 목까지 다 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청복 쪽으로는 안 올게요.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곳으로만 다닐 테니 저랑 부딪힐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편히 좋아하시는 산 마음껏 다니시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마시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앞으로 이 산에 같이 다니자꾸나. 저는 아들 손을 덥석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힘겹게 꺼냈던 말인데 아들 손을 잡아보고 깜짝 놀라는 바람에 울음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네 손이 이렇게 컸던 거니? 네 아버지 손보다도 훨씬 크고 두툼한 것 같구나. 그리고 손이 참 따뜻해서 좋아. 따뜻하고 듬직한 아들 손이야. 제가 아들 손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덥석 아들 손을 잡은 건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도 흠칫 놀랐는 듯 싶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아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 정성스레 밥상 차려 아들과 같이 먹었어요. 아들은 늘 제가 해준 밥이 맛있었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해 제 마음을 한껏 담아 차려낸 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빈말이 아니니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산에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살아보자. 어떠니? 이제부터라도 사이좋은 모자로 살아보는 거야. 어머니 정말이세요? 어머니가 그러고 싶으시다면 전 너무 좋아요. 어머니 넘어지시지 않게 제가 살펴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하다 어쩐다 하는 소리는 그만해라. 네가 자꾸 그러면 난 또 눈물이 나려고 해. 그럼 어머니도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그러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아들과 합가해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과 가깝게 마음을 나누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들은 독립해서 자기 인생 꾸려나가면서 제게 이런저런 계획도 이야기하고 살갑게 참 잘해요.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소개해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처럼 등산 좋아하고 마음 넓은 여자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그 말 들으면서 또 울었지 뭐예요. 이제는 아들 말처럼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하고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아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앞으로는 아들과 좋은 것들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 참 많이 하던데 저는 저 스스로를 모성애라는 걸 아예 안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모성애든 뭐든 간에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일찍 제 곁을 떠났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아들과 오래도록 남편을 추억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됐고 그 덕분에 앞으로도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